전날도 100에 거래되던 채권이 사실 70까지 떨어진 건데 난리가 났었죠. 그래서 시장에서도 소송 건다고. 한국에서 이거 누가 제일 많이 들고 있냐. 그 사람들이 연대 소송하겠다. 뭐 이런 얘기들 실제로. 여러분은 채권보이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저는 진행자 이지혜 기자고요. 오늘 황성훈 신한투자증권 부부장님을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처음으로 인사드립니다. 저 신한투자증권에서 해외채권 트레이딩 하고 있는 황성훈 부부장이라고 합니다. 앞으로 이거 해외채권 시장에 대해서 좀 많이 재밌고 흥미롭고 국내 투자자들이 어떤 식으로 지금 거래를 하고 있는지 이런 동향들을 좀 많이 전달해드리고 싶어서 방문을 했습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황 부부장님께서 칼을 가르셨거든요. 해외 채권을 정말 제대로 알리겠다 이러면서 그래서 많이 기대해 주시고요. 해외 채권은 뭐고 그 매력은 뭔지 궁금한데요. 채권이 원화 표시가 아닌 다른 나라 통화로 표시되는 것들을 저희가 통상적으로 해외 채권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해외채권이 필요한 이유는 우리가 궁극적으로 원화 투자자이기 때문입니다. 국내에서 원화 자산을 운용하는 개인 투자자들이 자산 증식을 위해서는 저는 항상 달러에 대한 투자가 동반되어야지 나중에 리스크 관리도 충분히 될 뿐만 아니라 자산 증식에도 도움이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그 수단 중에 하나가 달러 표시로 된 이제 해외 채권 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해외 채권의 장점이라고 하면 사실 지금은 이제 미국 기준금리가 우리나라보다 좀 많이 높아서 조금 더 매력도가 부각되는 측면도 있긴 한데, 기본적으로 국내에 이제 저성장 국면에서 낮은 금리를 제공해오던 국내 시장을 벗어나서 조금 더 높은 금리에 좀 더 다양한 상품들을 접할 수 있는 게 매력 포인트가 아닐까 싶습니다. 해외 채권은 달러화로 표시된 채권이라고 좀 쉽게 생각하면 될 것 같고, 높은 금리를 받을 수 있는 그렇죠. 투자 수익이 날 수 있는 그런 채권이다라고 말씀을 해주셨고, 이렇게 들어보니까 약간 리스크 헤지도 중요하네 이런 생각도 들거든요. 해외 채권 투자할 때 교훈을 하나 좀 얻고 시작하면 좋은 게 있다면서요. 네, 네. 그렇습니다. 그동안 히스토리컬리 해외 쪽의 자산군에 대한 리턴을 보여드리는 건데, 중간에 하얀 박스가 달러 채권의 이제 수익률이거든요. 연간 수익률인데, 작년에 2022년을 제외하고 나머지 구간 쪽에서는 대부분의 이제 0에 가까운 수익률이거나 한 6에서 7%, 8% 정도 평균 수익률을 보여주는 되게 좋은 자산이었습니다. 물론 2022년 같은 경우는 전 세계 모든 채권 또는 금리 자산이 15%, 뭐 10% 이상의 손실을 보면서 사실 대학살의 장이었었는데, 그 기간을 제외하고 보면은 대부분의 기간 동안 사실 안정적인 리턴을 보여주고 있었거든요. 국내 증권사나 여러 기관들이 개인 투자자분들에게도 해외채권을 이제 소개를 많이 해주셨고, 거래 저변은 한 5년, 6년 전부터 쭉쭉 이제 늘어나가고 있는데, 우리나라 사람들이 사실 세일즈 주도로도 그렇고 특정 상품에 좀 쏠리는 경우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뭐 뉴스에서 많이 접했던 흥국생명 그 연구체 콜옵션 미행사,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리스크 관리 측면에서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황성원 부부장님께서 그 흥국생명 네. 콜옵션 미행사를 예측한 분이라고 네, 들었는데 맞나요? 예측을 정확히 뭐 했다기보다는 어느 정도 콜옵션이 미행사될 가능성이 생각보다는, 시장에서 느끼는 생각보다는 많이 높았다라는 거를 저는 이제 지속적으로 알리고 싶었는데, 제가 시장의 개인 투자자분들 또는 일부 기관, 법인 투자자분들한테 이러한 내용을 알릴 수 있는 수단이 없었던 게 되게 안타까웠거든요. 예. 사실 근데 그 당시만 하더라도 저희 목소리가 작았고 채권 부위처럼 이렇게 널리 알릴 수 있는 수단이 없었던 게 참 지금 보면 꽤 아쉬운 국면입니다. 그럼 앞으로 뭔가 리스크가 있으면 큰 걱정 안 해도 되겠네요. 왜냐하면 네. 황성훈 부부장님이 딱 나타나서 조심하라 이렇게 말씀해 주실 거니까. 네. 예, 그래서 예. 작년 같은 경우도 사실은 이제 흥국생명 연구체를 포함한 이제 보험사 연구체에 대해서 사실 연초부터 몇 번 언급을 했었습니다. 왜냐하면 굳이 언급을 했던 이유는 국내 개인 투자자분들이 너무 많이 매수를 해 있기 때문입니다. 순 투자 규모가 생각보다 많이 컸기 때문에 사실 누군가 한 명은 해당 자산에 대한 리스크를 좀 봤으면 좋겠고, 사실은 나서서 이렇게 볼만한 사람들이 없기도 했었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저는 계속 주기적으로 그 금융투자협회에서 이제 거래 내역들을 보고 어떤 자산에 대해서 국내 개인 투자자분들이 투자를 하고 있는지, 그리고 어디에 쏠려 있는지, 해당 쏠림 자산에 대해서 가끔씩 이제 개인적으로 심도 있는 분석을 해보는 편이거든요. 그래서 그럼 부부장님 지금 흥국생명의 그 연구체 이거를 많이 매수한 부분이 있어서 눈여겨봤다라고 말씀해 주셨잖아요. 네. 근데 연구체가 뭐지?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간단하게 좀 상식을 좀 알려주신다면요. 일반적으로 제조업체, 뭐 금융업체 다 모두 발행을 할 수 있는데,
은행이나 보험사처럼 이제 금융기관에서 그 자본 비율 같은 것들을 네. 개선시키기 위해서 자본성 증권을 발행을 하는 거고, 다만 이 특성상 만기가 없는 구조로 발행을 하기 때문에 영구 채권이라고 부르고, 일반적으로 예. 해당 금융회사의 선순위 채권보다 후순위에 위치를 하고 있고 황금성을 위해서 콜옵션이 달려있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네. 연구체에서 말하는 콜옵션은 그 발행자, 그러니까 뭐 보험사, 은행들이 되겠죠. 은행들이 자신들의 경영 상황이나 이해관계에 의해서 특정한 시점에 해당 채권을 일시적으로 자의적으로 상환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합니다. 분명하게 명심을 해야 될 부분은 발행자의 권리라는 겁니다. 투자자분들이 아무리 여러 명이 들고 있어도 아무리 목소리가 크다고 한들 사실 발행자의 권리거든요. 그래서 발행자가 실제적으로 콜옵션을 행사할 수 있는 의지랑 여력이 있는지를 체크하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발행자 입장에서는 네. 사실은 이제 자본 비율을 확충을 하기 위해서는 증자나 뭐 연구체 발행을 통해서 해결할 수 있는데, 증자는 사실은 많이 선호하는 방식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자의적으로 콜옵션 행사를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는데, 관행적으로 예전에 많이 해왔더라 정도의 인식이 사람들한테 많이 퍼져 있는 부분들이 이제 작년에 좀 문제가 되었던 거죠. 네. 무조건 갚아야 되는 건 아닌데, 네, 맞습니다. 예, 그래도 갚아왔으니 안 갚으면 좀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게 된다라는 거죠. 아무래도 예, 네, 국내에서 예. 이제 해당 그 금융회사의 본업을 하는데 이제 이미지의 훼손이 있을 수도 있고, 그런저런 네. 가능성을 다 감안을 해서 그려왔던 부분들에 대해서 이제 좀 투자자들이 확신을 했었던 게 이제 작년의 사태인 거죠. 네. 한 작년 이맘때였던 것 같아요. 이게 크게 터졌잖아요. 네. 작년 하반기부터 국내 보험사들의 연구체 만기가 좀 많이 몰려 있었습니다. 7월 달에 교보생명, 그리고 11월 달에 흥국생명, 그리고 올해 1월 달에 하나생명까지 줄줄이 이제 대기를 하고 있었는데, 연초부터 연구체의 차원 발행에 대해서 이제 발행사들은 준비를 하고 있었을 거란 말이죠. 근데 저는 이제 예전에 원화채권 쪽에서도 근무를 했었기 때문에 사실 원화채권 시장에서의 연구체의 소화 능력 이런 부분들도 좀 같이 보고 있었습니다. 네. 그래서 연초에 뭐 원화채권 시장에서 흥국생명, 흥국화재였나요? 그쪽이 발행이 얼마나 연구체가 발행이 잘 되고 이런 부분들도 체크를 하고 있었고, 그래서 이제 마침 쭉 리스트업을 정리를 해서 가격적인 측면에서 리스크 관리를 좀 할 필요가 있다라고 제안을 했었습니다. 왜냐하면 국내랑은 좀 다르게 해외에서는 연구체 콜옵션 미행사, 그냥 콜옵션을 하지 않는 경우가 왕왕 있었거든요. 네. 전 세계 보험사들 중에서 가장 큰 보험사 중에 하나인 알리안츠 글로벌이라는 네. 보험사가 네. 있습니다. 눈에 익으실 텐데 해당 보험사가 사실 작년 초에 콜옵션을 행사하지 않았었거든요. 어떻게 보면 빚을 갚지 않았다는 거죠. 채권 가격을 보시면은 전 세계에서 가장 우량한 보험사의 연구체였는데도 가격이 이제 100에서 순식간에 콜옵션을 안 한다라는 얘기가 퍼지면서 78까지 빠집니다. 이렇게 뚝 떨어진 거예요. 네, 예, 만 원짜리가 뚝 떨어진 거예요. 7,800원이 되는 거죠. 예. 불과 며칠 사이에 그렇게 예. 떨어질 정도의 리스크가 이미 발생을 했었고요. 흥국생명의 이제 연구체의 국내 누적 순매수를 한번 제가 정리를 당시에 했었던 부분인데, 네. 이게 일반적으로 해외에서 발행된 채권들은 발행한 지 1년이 지나지 않으면 국내 리테일 투자자들한테 판매하면 안 되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네. 이제 발행을 한 지 1년이 지난 시점에서부터 이제 국내에 처음으로 팔리기 시작했던 거고요. 그래서 1년이 지나고서 11월부터 팔린 거고, 네. 누적해서 이제 작년 상반기까지 정말 많이 샀습니다. 여기 보시면 달러 환산 기준으로 1억 6천만 불 가까이 매수를 했는데, 총 발행량이 5억 불인 걸 감안을 하면은 3분의 1 정도를 국내 리테일 투자자분들이 매수를 한 거죠. 왜 굳이 작년 5월에 흥국생명 콜을 반년 정도 앞두고 얘기를 했었냐면, 사실 이제 매수했었을 때 시점을 가격을 보면은 처음에 2018년도부터 매수를 했다고 네. 했잖아요. 그래서 보시면은 대부분의 이제 90대에서 매수를 해서 작년 기준으로 이제 100에 가까운 상황이 된 거죠. 네. 채권의 가격이 많이 올랐고, 그동안에 이제 2년, 3년 동안 이자를 수취를 했기 때문에 충분하게 이 채권으로서는 이제 이자 수익이, 이자나 채권 토탈 리턴이 발생을 한 거죠. 더욱이 환율까지 감안을 하면 상당히 긍정적인 예. 투자, 좋은 투자가 되었던 상황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리스크를 안 지고 이 정도의 수익이면 충분히 리스크를 더는 행동이 필요했다라고 보고 얘기를 이제 당시요. 하시죠. 예, 네. 예, 예. 그러니까 지금 팔았을 때 앞으로 기대 손실이 굉장히 작은 거죠. 6개월 동안 지고 갔을 때의 리스크의 크기를 감안을 했을 때는 지금 수익도 충분히 훌륭하고, 사실 이제 대안 상품들이 상당히 많았던 그런 상황이었어요. 어디다 그런 얘기를 하셨던 거예요? 사실 이제 이런 얘기를 제가 할 수 있는 채널이 제가 개인적으로 소규모로 운영하고 있는 블로그에다가 이제 올린 건데, 예. 이게 목소리가 아무래도 작죠. 책 블로그 이런 황놀부의 네. 해채권 블로그인데, 예. 거기에 이제 가끔씩 이제 이런 리스크나 이제 이슈되는 내용들을 가끔씩 적어주니까, 이제 음. 시장에서는 이제 만기가 다가오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차안 발행 능력에 대한 의구심이 조금
조금씩은 있었습니다. 가격이 조금씩 빠지기 시작을 했고 100에 가까웠던 가격이 이제 만기를 한 2달, 3달 정도 앞둔 시점에서는 조금씩 하락해서 95, 이 정도까지 빠졌거든요. 그런 찰나에 9월달 들어서 이제 블룸버그에 뉴스가 하나 뜹니다. 한국생명이 채권 발행을 위해서 이제 글로벌 기관 투자자들 미팅을 이제 시작을 했다라고 이제 뉴스가 나면서 사실은 이 정도 뉴스면은 대부분의 이제 글로벌 투자자는 차환 발행을 충분히 되면서 내 거 보유하고 있는 채권을 꺼줄 거야 라고 생각을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가격이 바로 급하게 상승해서 이제 100까지 올라가게 됐어요. 예. 저는 이게 약간 머쓱했던 거죠. 블로그에다 내가 이거 콜 안 할 수도 있는데 리스크가 엄청나게 큰데, 왜냐면 알리안츠 같은 의량 보험사들도 가격이 20%씩 갑자기 빠지는데 라고 이렇게 어느 정도 오지랖을 했던 부분이 좀 머쓱해지는 그런 상황이어서 이런 비하인드 재밌네요. 네, 이게 해외 채권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 시스템에 공시할 의무는 없습니다. 네. 근데 해당 채권 같은 경우는 싱가포르 거래소에 상장이 되어져 있는 채권이기 때문에 싱가포르 거래소에는 자기들의 중요한 액션에 대해서 공시를 해야 되죠. 저는 항상 해외 채권을 투자를 할 때 뭔가 회사의 결정에 대해서는 뭔가 뉴스가 나오면 해당 거래소에 공시가 되어져 있는지 좀 살펴보는 편입니다. 거기에는 아무리 봐도 이제 한국생명이 콜옵션 행사를 하겠다라고 오피셜하게 공시를 하지 않았었거든요. 블룸버그에서 뉴스 난 날에도 공시하지 않았었고, 공교롭게도 이제 같은 날에는 원화 시장에서는 그게 사실 상향이 녹록치는 않았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손보에서 뭐 6.5%짜리 연구체를 발행을 시도를 했었는데 수혜측이 미매각이 나면서 증권사들이 상당 부분을 떠안게 됐다라는 뉴스가 나왔거든요. 그런데 반대로 이제 추측을 해보면 어떤 보험사들도 국내에서 연구체를 발행하기에 되게 녹록치 않은 상황이다. 마침 이제 레고랜드 사태가 좀 불거지기 시작한 시점이기도 했었고요. 그런 이제 와중에 이제 아니다, 그럴 리가 없다라고 생각하면서 싱가포르 거래소 매일매일 봤는데 공시가 안 떠요. 그래서 그거 진짜 굉장히 팁일 수도 있겠네요. 개인 투자분들이 뭔가 리스크가 있을 때 한번 들어가서 찾아보는 그런 노력도 헛수고는 그리고 아닐 사실은 것 같다는 생각. 개인 투자자분들이 그런 디테일까지는 챙겨보기 힘들다고 하면 해당 채권들을 지점에서 판매했던 세일즈 분들은 조금 책임감을 가지고 그런 사이트를 접근하는 방법들을 좀 그런 습관을 좀 가지면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보고, 아까 이제 앞선 장에서 있었던 하나생명에서 똑같이 9월에 해외에서 달러 채권 연구체를 발행을 시도를 한번 합니다. 여기도 마찬가지로 그 해외 채권 발행을 이사회 결의도 했었고, 해외 채권 투자자들을 만나는 로드쇼도 진행을 했었고, 수요 예측을 했는데 수요가 모이질 않았어요. 하나생명도 1월에 조기 상황이 예정이 되어져 있으니까 이거를 차환 발행을 달러로 해서 상환을 해주는 게 사실은 제일 좋은 그림이었는데 하나생명조차도 사실 9월 달에 한국생명에서 블룸버그 뉴스가 나고 며칠 지나지 않아서 채권이 발행이 좀 시도가 불발됐었던 경우거든요. 그래서 그때 당시 뭐 채권 시장과 보험업계가 완전히 떠들썩했잖아요. 네. 이벤트가 터졌을 때 손실폭은 상상하기 힘들 정도로 크다라고 얘기를 계속 언급을 했었죠. 황성훈 부부장님이 말씀해주신 해외 채권의 뭐 매수, 매도 이런 간략한 상식은 저희가 이후에도 콘텐츠에서 다뤄드릴 테니까 지금은 리스크를 좀 줄이는 방법을 말씀드리는 거니까 그런 부분을 좀 이해하고 넘어가시면 됩니다. 궁극적으로 해외 채권도 사실 가격으로 판단을 하면은 어렵진 않거든요. 가격이 빠졌다가 회복을 했을 때 엑시트를 하면서 리스크를 줄이는 거는 사실은 일반적인 자산군과 사실 동일한 측면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보셔도 되고요. 11월 돼서 이슈가 터져버렸죠. 그분들은 왜 안 나갔다고 보세요? 개인 투자자분들이 본인 채권을 처음 매수했을 때 이게 아마 가이드를 11월에 첫 번째 조기 상환일에 상환을 해줄 거야 라고 듣고 안 보셨을 수도 있고, 뭐 관심이 있었던 분들은 해당 세일즈나 지점이나 이런 분들을 통해서 9월 달에 콜옵션 행사 해준답니다 라는 얘기를 아마 들어서 더더욱 신경을 안 쓰고 한 달 있다가 해결해준다는데 왜 굳이 번거롭게 나가야 되느냐라는 생각을 아마 하지 않았을까. 제가 끈질기게 싱가포르 거래소 거의 매일 들어가 봤거든요. 그래서 끈질기게. 사실 뭐 지금은 이제 사실은 웃으면서 얘기를 할 수 있는데 싱가포르 거래소에서 이거 공시가 결국은 떴었습니다. 발행자의 조기상환 옵션을 행사하지 않겠다라는 공시가 이제 명시가 되었거든요. 이것이 바로 처음으로 콜 옵션 행사에 대한 한국생명의 답변입니다. 이 이전에 있었던 건 사실 블룸버그에서 얘기를 하지 않았었냐. 블룸버그는 사실 사적 단말기거든요. 민간 단말기고 법적 책임이었고 뉴스가 나왔다가도 사실 지워지기도 하고 거기에 있는 정보들이 모두 100% 개런티가 된 정보들이 아닌 경우도 많이 있거든요. 틀린 정보도 가끔씩도 있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할 때 좀 가급적이면 공신력 있는 정보, 적어도 전자공시 같은 데에도 사실 경영상 주요 사항이니까 행사를 했다라고 이제 하겠다가 아니라 오피셜하게 채권 발행이 이루어졌다 이런 정보들도 어느 정도 확인이 좀 필요한 상황이죠. 그래서
결국 이제 채권 가격을 보시면 이제 사실 하루아침에 전날도 100에 거래되던 채권이 사실 70까지 떨어진 건데 블룸버그에서 추정한 단가 기준으로 30%가 빠진 네, 겁니다. 예. 즉 거래는 아마 제 기억으로는 60 언저리에서 첫 거래가 이루어졌던 걸로 생각이 됩니다. 난리가 났었죠. 그래서 시장에서도 흥국생명뿐만 아니라 몇 달 있다 코리아된 하나생명 그리고 전혀 네. 상관없는 은행들의 연구체들 뿐만 아니라 한국 그냥 일반적인 회사채들도 가격이 네. 모두 거의 뭐 학살 수준으로 네. 망가지게 됐었습니다. 그때 이거는 뭐 자금 조달 안 되는 거 아니냐? 그러면서 엄청나게 네. 기사가 나고 막 그랬어요. 글로벌 투자자분들도 사실은 뭐 저희랑 크게 많이 다르진 않습니다. 그분들 똑같이 블룸버그 뉴스를 믿고 싱가포르 거래소 체크 안 해봤을 거고 거래를 되게 많이 했었을 거고 이분들이 이제 개인적으로 이제 해외 채권 포트폴리오를 들고 있는 분들도 알고 있는데 막 소송 건다고 한국에서 이거 누가 제일 많이 들고 있냐 그 사람들이 연대 소송하겠다 뭐 이런 얘기들도 실제로 많이 했었었거든요. 엄청나게 흉했었습니다. 사실 근데 당시에는 국내 상황도 엄청 안 좋았었잖아요. 작년에 보면 레버랜드 이후에 원화치 네, 엄청 네. 근 10년 내에 처음 겪어보는 정도의 혼돈의 시장에다가 사실은 폭탄이 하나 더 터진 거기 때문에 네. 이러한 리스크들을 사실은 누구 하나 선제적으로 알려주는 사람이 있으면 좋지 않을까. 특별히 사실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 모든 분석을 다 할 수는 없고요. 왜냐하면 가끔씩 거래 내역을 보면 저도 모르는 회사도 있고 네. 모르는 회사에 엄청 소규모 거래량도 있는데 그것까지 다 분석하고 볼 수는 없는데 적어도 몇백억, 그렇죠. 뭐 천억 이상 들어가는 종목들에 대해서는 사실은 어느 정도 누가 관심을 가지고 리스크를 상기시켜주고 가급적인 리스크를 좀 지워주는 그런 역할을 좀 그런 개인적으로 그런 역할들을 하는데 좀 기여를 하고 싶긴 합니다. 네, 그래서 한국생명의 그 콜옵션이 행사되지 않을 것이다라고 예측하셨던 한국생명 연구체 투자자들이 그 무관심에서 비롯해 그래서 네. 더 나쁜 결과를 초래했다는 건 사실 잘 인지를 못했었는데 끊임없이 들여다봐야 되는 나의 자산이다 이런 생각이 드네요. 네. 다행히 또 콜옵션을 며칠 있다 다시 행사하기로 하면서도 어느 정도 무마는 됐지만 네. 이게 굉장히 교훈으로 삼고 사실은 그렇죠. 원화채권 시장이든 해외채권 시장이든 뭐 나아가서 모든 자산을 투자를 할 때도 마인드셋을 좀 이렇게 가져가는 게 네. 필요하지 않을까 네. 싶어요.